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 1기 최원빈입니다. 오늘은 제작자로서의 수용자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자 본 슬라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오늘날은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4억 명의 회원이 매일 30억 개의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트위터에는 1억 60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5,500만 개의 트윗을 작성하며 이들이 매일 조회하는 검색어는 6억 개가 넘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하루 동안 업로드되는 동영상은 전 세계 정규 방송의 8년치 분량에 해당합니다. 영상 조회수는 2010년에만 전체 7천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용자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미디어의 생산자로서 진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미디어 연구는 생산과 텍스트, 수용자의 영역을 각각 나누어 별도의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이는 생산에 관여하는 사람과 미디어를 소비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가정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클레이 셔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화 생산을 단순한 상업적 활동으로 여기고 소비자가 돈을 주고 구입할 뿐이라는 전제를 비판하는 데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클레이 셔키는 기존의 생산자, 소비자 관계를 뒤집을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서 웹을 지목했습니다. 즉, 인터넷을 의미하는 건데요. 인터넷 등의 뉴미디어는 이용자 제작 컨텐츠와 웹사이트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대중적이며 기존 미디어에서 불가능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쉽게 도식화할 경우에는 이러한 그림으로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 텍스트의 전파 경로는 생산자가 텍스트를 만들어서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웹 2.0 이후의 미디어 텍스트의 전파 경로는 생산자가 텍스트를 생산해서 수용자에게 전달하고 수용자가 자기 나름 해석을 통해 또다시 생산을 하여 재차 생산한 텍스트를 또 다른 수용자에게 전파하고 그 수용자는 또다시 자신이 만든 고유의 텍스트를 다른 수용자에게 전파하는 방식으로 수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생산자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서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 오바마 선거 캠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거 메시지를 전파하고 또한 자원봉사자를 조직화했습니다. 동일 시기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아랍의 봄 역시 소셜미디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랍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를 조직하고 또한 시위에 관련된 정보를 서로 간에 쉽게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경을 초월한 뉴미디어의 능력은 그 중요성을 자리매김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미디어의 급진적인 가능성을 축하하는 연구자들도 있는 반면 뉴미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자로서의 파워에 대중이 흥분하기 쉽다는 점을 우려한 연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크게 인터넷 환상과 정보 격차, 그리고 전자식민주의를 통해 엿볼 수 있는데요. 모로조프의 경우에는 인터넷 환상이라는 본인의 저서를 통해 이미 권력을 가진 기업 또는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시민의 활동을 추적 및 선동하는 과정을 더욱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이 이미 상업화되었으며 사업적 운영이 되고 있어 초기 목표였던 거대 단체의 권력 독점에 대한 저항에 실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임스와 노리스, 오하라 같은 연구자들은 정보 격차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들은 인터넷이 금전적으로 제약이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하며 가난한 사람들은 미디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은 현대 대중들이 손쉽게 수용자의 입장에서 또 다른 생산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도와주었지만 컴퓨터와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없어 정보적인 격차를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맥파일은 전자식민주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절대 다수로 통용되는 언어인 영어가 다른 언어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며 기술적인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클레이 셔키의 글을 읽기 전에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글을 저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클레이 셔키의 목표는 사업가, 국회의원, 일반 대중이 자신의 주장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한 것입니다. 또한 서키가 글을 작성함에 앞서 세웠던 대전제는 모두가 미디어 아울렛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모두가 미디어 아울렛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미디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술적 구조의 재조직을 통해 기존 미디어보다 생산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미디어를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클레이 셔키의 글은 기술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글로벌화에 관련한 문제, 또한 경제학에 관련한 논쟁거리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셔키의 글을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요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갈 부분은 언론과 인터넷입니다. 서키는 미디어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작업에서 대중의 아마추어화 현상이 나타났다며 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로서 그의 삼촌 하워드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워드 삼촌은 컬러 인쇄와 전국 배급을 내세운 새로운 신문사 USA 투데이를 극렬하게 비판했는데요. 동종업계에서는 종이TV라는 비난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셔키는 USA 투데이의 출연을 대중의 아마추어화 현상의 시작점으로 제시합니다. 하워드 삼촌을 비롯한 신문업계 종사자들에게 USA 투데이는 그다지 큰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대한 변화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신문업계는 일종의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심각하게 여긴 것은 오직 다른 전문 언론 창구뿐이었습니다. 경영진은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대응은 훨씬 더 늦어졌습니다. 달리 말해서 신문업계 종사자 중 어느 누구도 종이를 통해 뉴스를 전달한다는 개념 자체가 쓸모없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증기기관이 수백 년 전에는 혁신이었지만 지금은 크고 시끄러운 기계일 뿐이라는 것처럼 신문을 뽑아내는 윤전기 역시 곧 쓸모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문직이란 일종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존재하는 직업입니다. 대부분의 전문직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희소자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며 정보, 오락, 통신 등의 한시적 재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러한 기회를 제어하는 역할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행동 방침은 소속단체의 목표, 정의, 인력 관리 및 경영 방법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런 규범을 지키게 만드는 것은 고객이 아니라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전문가인데요. 전문가는 일을 배우는 방식부터 일반인과 차별화되며 일의 수행에 있어 동료 전문가의 평가는 고객의 평가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전문가는 자기 직업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며 동종 직종 전문가가 만들어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기자라는 직업을 예로 들자면 퓰리처상 수상은 한 기자가 다른 기자들에게 인정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획득되는 구조는 전문성의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는 자신이 속한 직업 구조에 생긴 커다란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눈이 가려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소성 때문에 생긴 업종의 경우 그 희소성이 사라졌음을 가장 늦게 깨닫는 사람 역시 전문가 그 자신들입니다. 그동안 미디어 업체들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전달의 문제를 비싼 비용을 들여 복잡하게 관리해왔고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산, 복제, 배급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었고 미디어의 지배력은 과거처럼 전문가의 수중에만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뉴스와 아마추어입니다. 뉴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 또 다른 하나는 언론이 보도한 사건입니다. 뉴스거리를 찾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몫인데 이들의 역할은 마치 야구에서 심판의 역할과도 같습니다. 투수가 공을 아무리 많이 던지더라도 심판이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스트라이크도 볼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즉, 전문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했고 정보 통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뉴미디어의 도래 이후 언론의 입김 없이도 뉴스가 대중에 전해질 수 있게 되었고 언론 매체가 뒤늦게 이를 보도하는 상황 역시 가능해졌습니다. 클레이 셔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에 예시를 들기 위해 트렌트 로트 미 상원 의원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로트 의원은 은퇴한 다른 상원 의원에
생일 파티에서 인종차별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합니다. 언론은 처음에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언론에게 있어 그의 발언은 퇴임한 상원 의원의 생일 파티에서 나온 축사일 뿐이었고, 오늘 중요하지 않은 뉴스는 내일도 중요하지 않다는 원칙에 따라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각지의 블로거들이 이 중요하지 않은 사건의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블로거에게 뉴스의 수명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사건은 전체 국민과 지지자 앞에서 언동이 달라지는 정치인의 위선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로트 의원은 결국 5일 만에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그가 정치 뉴스에 오를 만한 사과문을 발표하자 기존 언론사들은 뉴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5일 전 그의 발언 당시 이를 기사화했던 곳은 단 3곳. 그러나 사과문 발표 당일에는 10곳으로 늘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엔 21곳에서 그의 사과문을 뉴스화하였습니다. 웹이 없었던 시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서키는 말합니다. 본업도 아닌데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정보를 모으기도, 또한 글을 활용해 의견을 게재하는 것 역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하더라도 서로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덕분에 그러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줄어들었고, 그런 일에 전문가가 필요 없어졌다는 차이점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뉴스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뉴스는 조직의 특권이었지만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일부로 바뀌고 있습니다. 셔키는 이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선례로 500년 전 인쇄기의 보급을 지목합니다. 금속 활자를 통한 대량 인쇄가 인류 역사에 불러온 거대한 변화처럼 뉴미디어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셔키의 글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살펴본 뉴미디어에 대한 셔키의 견해를 통해 우리는 생각의 폭을 보다 넓힐 수 있습니다. 셔키의 글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뉴미디어가 끼치고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보기 위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적인 고찰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SNS에서 직접 글을 쓰고 타인과 소통하는 활동을 해보기, 유튜브나 블로그에 비디오를 업로드해보기, 위키 문서의 작성 등을 해보는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의 한 부분이 된 것 같다는 자각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한 그러한 행동을 한 동기는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살펴본 클레이 셔키의 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은 커뮤니티 구축의 측면에서 뉴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뉴미디어는 우리가 매일 사는 방식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또 다른 뉴미디어는 어떠한 형태로서 찾아올지 기대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